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상회담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와 제3국의 지원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4번째 검찰 출석인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기간에 대원들을 수송할 버스 운행이 일정 착오나 이중 배차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77번 나갔다가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노쇼로 인한 혈세 낭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논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하와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2~3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화재 참사를 입은 마우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조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여야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엔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에 빈소를 찾아 입관식에 참석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 윤기중 교수의 사흘 가족장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발인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4일간의 순방 일정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3국 안보 협력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의 골격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북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한 각종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안보 협력이 경제 동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니셔티브가 중국, 북한 등 특정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닌 3국 협력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와 관련된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 발본색원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 소재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 베루소, 카자흐스탄 기업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 소유주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20정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이번 제재를 받은 3개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모두 통제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 발본색원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무기 거래를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힌 뒤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지난 1월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달 초에는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지난달 방북 목적도 북한과 무기 거래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Russia is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such as through DPRK sale of artillery munitions again to Russia. 백악관은 이러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시각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절차 투표를 거친 뒤 회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며 한미일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찬성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에 맞서 검찰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고강도 조사를 벼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시작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인허가입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된 건 명백한 특혜라는 겁니다. 배경에는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실장과도 가까운 김 씨가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임대주택 중심이던 백현동 사업이 민간 분양 위주로 바뀐 것 역시 로비가 아닌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활로가 뚫린 사업의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몰린 과정에 주목합니다. 민간이 감소를 우려한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옥중 로비까지 벌인 결과 성남시가 기존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사를 참여시키는 게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며 향후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모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결과 민간 시행사가 3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오히려 용도 변경 이익으로 1,000억 원대를 환수한 건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입니다. 앞서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공사가 참여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검찰이 파악한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저버린 의무가 없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밤 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따지기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합의해서 이미 지난달에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 부처나.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4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대원 수송을 위해 K-팝 콘서트 때만 1,400여 대가 투입될 정도로 버스 업계의 도움이 컸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버스 업계는 정부 조치가 우왕좌왕이어서 역대급 혼란에 혈세까지 낭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소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질 때도,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일 때도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잼버리 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보탠 버스 기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 주신 버스 기사님들과 선탑 요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계는 각국 대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보름을 혼돈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업체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77차례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 가운데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나갔지만 일정 착오로 대원들이 안 온 경우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대원들을 수송하려 갔지만 이미 다른 버스가 이중 배차된 상황이어서 이처럼 빈 차로 대기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취소되면 조직위원회는 한 대에 85만 원에 이르는 정상 운행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세금도 아낄 수 있었고 이 비용은 누가 물어줄 거냐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국가 행사를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한 적은 처음 봤어요. 지난 8일 전북 부안에서 경기도까지 대원들을 수송한 버스 기사도 출발할 때 약속받은 숙소가 도착해보니 대원들로 이미 꽉 차 있어 잘 곳을 따로 구해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 일하는 내내 출발 시각 안내도 받지 못해 운전석에서 하루 10시간씩 식사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숙소 혹시 어떻게 안 됐냐고 그랬더니 인제서야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잼버리 대원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직위 측은 입국 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원들이 있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버스가 투입됐고,
태풍에 대비해 비상 수송할 때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를 부르다 보니 일부 이중 배차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쇼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듣는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의 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터널 입구에서 물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은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물은 터널 안으로 빠르게 차오릅니다. 지하차도를 올라오던 747번 버스도 물길에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탑승자들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생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사 당시 자신들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 속에 어떻게 탈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 협의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운전하게 일상을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해 피해자가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엄벌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는 정신적인 치료 100만 원 한도 안에서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사고 2주 만인 8월 1일에서야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 협의회는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장과 청주흥덕경찰서장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 공장에서 최근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 당시에는 기계 작동 때 울리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샤니 제빵 공장을 찾아 샤니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비공개 현장 시찰 뒤 의원들은 사고가 난 반죽볼을 오르내리는 기계는 노동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가 설치됐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 허 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속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상품권을 사게 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친구인 척 접근한 것도 모자라 다른 지적 장애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얼핏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적 장애인을 속여 대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 3개월간 지적 장애인 10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이 놀자면서 친구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상품권을 사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걔네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냥 매정신이 아니고 술을 먹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핸드폰하고 신분증을 다 줬는데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목적에 실제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책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1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을 유인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인증만으로 대출 가능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해 범행했고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해 회수한 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 돌봄 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뛰면서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로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 것.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국 주택 매매 심리도 1년여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으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9,500여 세대가 모여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층에도 이 매매가는 찾아보기 힘들고 21억 원까지 시세가 껑충 뛰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는 비교 안 되게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19억 중후반 이렇게 찍었으니까 가격 차이가 벌써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올라 있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극심한 거래 절벽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1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은 송파구가 1,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과 강동,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급매물들이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좀 소진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좀 가격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부동산 시장 온기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이 0.26% 올라 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지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해 낙폭을 줄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전국 주택매매 소비자 심리지수도 1년 3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좀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수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저점에 와 있는 거는 느껴지는데 이걸 갖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갖고 있느냐.
경제 성장 둔화와 금리 재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는데 두세 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은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부가 모두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집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people right now is the place to stay, to be stable, so they can get their family, move their family in, to feel safe. 이재민 구호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가 커졌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있는 라하이나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자 화재 위험을 우려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전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s were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You get all this wind blowing, and now you get a fire. That was fuel in a matter of minutes. 이에 라하이나 주민들은 전력회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의 3분의 1 수준까지 수색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두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주방위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 90%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 화재 참사를 입은 마우이 섬을 처음 찾을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마우이 섬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재해 복구 노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우이 섬 화재 발생 이후에도 애리조나를 비롯한 남서부 지역과 위스콘신 등을 찾아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화재 참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특히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6도, 제주는 26.3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대구는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일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이틀간 경조 휴가를 냈으며 오전 9시 발인에 이어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마련될 장지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늦게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나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자정부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사상 최초로 3국이 별도로 만나는 이번 회의는 북한 비핵화와 공급망 문제 등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상회담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21세기 새로운 3국 관계를 규정지을 거라며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담 연례화와 새 정상 간 한라인 구축을 비롯해 발표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rilateral annual summit between the three leaders, which we intend to abide by, the national security and Secretary of State effort that will help prepare the way for that. We rarely get to. 캠벨 조정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밀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도발 이후 대화에 나섰던 패턴도 이제는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these military tests are not designed to lure us for diplomacy, but to take steps to improve military and nuclear capabilities.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확실한 위험이라며 미국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시사한 겁니다. This region is desperate for more of America. China is unanchored, untethered, is a risk to the region. 백악관은 3국 정상이 발표할 안보, 기술, 교육 분야 이니셔티브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하며 한미일 관계 개선을 되돌릴 수 없도록 확고히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ar future, and making sure that to the degree that is possible, we cement this level of cooperation. And look for active ways to keep it going. 대중국 경제 제재에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중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 소재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계 기업 소유주인 아쇼트 무르크티제프가 지난 4월 북한에서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 식량 등을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후 4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며 지난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료와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 기소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론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질문지 250여 쪽을 준비했다며 사안의 실체에 관해 이 대표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제 30살 순경 최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 새벽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5억 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 공판준비 기일이 어제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5시쯤 동해시 한 도로. 승용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더니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원사 47살 A씨는 크게 다쳤고 옆자리에 탄 40살 아내는 숨졌습니다. 처음엔 보통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군 검찰은 살인과 시체 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A씨가 2억 9천여만 원의 빚 문제로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가 죽은 줄 알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바꾼 겁니다. 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A씨는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그렇게 본인 몸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보험 접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아내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빚이나 보험금 액수 등을 볼 때 범행 동기도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한 아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병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위장 살인이냐, 극단적 선택이냐, 앞으로 군 검찰과 A씨 변호인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집권 여당은 뒤틀린 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당내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새 방통위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축사에서 요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맞추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사생활 보호가 그토록 중요하다며 공직에 오를 욕심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지난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초상을 무단 사용하며 인격권을 침해받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YTN은 이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정당한 검증 보도까지 거론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뉴스 진행부서의 소통 미흡에 따른 기술적 실수였음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 산불이나 여의도 면적만큼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캐나다에선 3달이 넘어도 산불이 잡히지 않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이 능선을 따라 활활 타들어갑니다.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라 불길이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불이 난 곳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 국립공원. 밤인데다 가파른 협곡에서 처음 불이 나면서 진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산 아래로 향한 불길은 마을 지척까지 몰려왔습니다. 5개 마을 주민들에겐 한밤중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날이 밝아도 산불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빽빽한 산림은 온통 회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주변까지 화마가 점령하면서 국립공원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10여 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수백 명의 소방관과 군인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300헥타르 여의도 넓이만큼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테네리페 섬은 수려한 바다 풍경과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여름 휴가지로 명성이 자자한 곳인데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대서양 건너 캐나다 북서부에선 3달 동안 이어진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노스웨스트 준주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도로마저 화염으로 폐쇄된 상황이라 주민들은 군용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하와이 대형 산불 참사 원인의 하나로 끊어진 송전선의 불꽃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초기 상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우이 섬 라하이나 주민이 불이 난 첫날인 지난 8일 새벽에 찍은 영상을 보면
끊어진 전선이 바닥으로 늘어져 있고 주변 풀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잠이 깨서 나가보니 나무로 된 전신주가 선광과 함께 꺾였으며 불꽃을 고 파다닥 소리가 나면서 전선이 마른 풀로 떨어져 빠르게 화염에 휩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9명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안관실은 이 사건의 전례 없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상황은 사전 경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군벌 간의 교전으로 최소 55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리폴리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세력인 특수억제군 SDF와 444여 단 대원들이 무력 충돌했습니다. 현재 방송은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한국인은 125만여 명으로 전 세계 100만 장자의 약 2%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5,939만 1,0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25만 4천 명으로 상위 10위에 위치했으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과 함께 전체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하수구 물바지나 에어컨 실외기 등의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온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통과 확산에까지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외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반쯤 대구 동호동 거리에서 지인인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10대 중학생을 향해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는 중학생인데다가 평소 안면만 있고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5명은 10대 4명, 20대 1명으로 모두 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과 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에 관해서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특히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도 3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